안녕하세요. 박성구의 스페셜 리포트 박스디 오늘 4월 17일 네, 맞습니다. 예, 순서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리포트 준비해 오셨습니까? 네, 오늘도 총 두 가지 준비해 왔는데, 최근에 유리기판 관련된, 산업이나 섹터들이 크게 움직이고 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저희가 더 공부를 해봐야 하기 때문에 유리기판 관련된 리포트 하나랑, 그리고 자동차 밸류체인에 관련된 KB증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내주는 리포트가 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자동차부터 배터리, 그리고 배터리 소재까지 다 짚어주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 시장에서 워낙에 상위 종목들을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반도체나 배터리가 높잖아요. 네, 근데 반도체는 한참 지금 달리고 있는 말이고,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많이 쉬고 있긴 하지만 그렇죠. 항상 이럴 때일수록 저는 그게 음, 언제 기회가 오나 이렇게 계속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총 두 가지 준비해서 가져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작년에 너무 많이 오버페이스 했죠. 맞습니다. 배터리가. 네, 그래서 맞습니다. 예, 예. 달리는 말은 맞는데 너무 오버페이스를 해서 네. 지금 약간 좀 쉬고 있어요. 그죠? 네, 말이 지쳤습니다. 그러면 유리판 쪽부터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 KB증권의 서재호 연구위원님께서 너의 선택은 이라는 리포트 제목으로 준비를 해주셨는데, 바로 유리기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3월부터 유리기판 관련 업체들의 주가 상승세가 예사롭지 않은데, 사실 유리기판은 완전히 새로운 기술이 아니고 이미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아이템이라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서 이 TFT라고 하는 방막 트랜지스터가 있는데, 이 TFT를 성성하고 RGB 픽셀을 증착하는데 사용되고 있는데, 유리이기 때문에 투명도가 높고 내구성, 내열성이 높으며 금속 기판 대비 가벼운 특징을 지니고 있어서 OLED 그리고 LCD 제조에 필수적인 부품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유리기판이 다면면에서 굉장히 유리하다라고 하는데, 본래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사용되고 있는 유리기판을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적용하고자 하는 움직임들이 나타나고 있고, 반도체 패키징 공정에 사용되는 유리기판은 플라스틱 기판, 이 FG, BGA 같은 플라스틱 기판의 유기 소재, 코어층 대신 유리 코어층을 채용한 기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래에 사진 맨 왼쪽을 봐주시면은 이제 유리기판 구조도가 나와져 있는데, 저희가 알고 있는 그 초록 색깔 기판 있잖아요. 예. 그 사이를 유기물질이 아니라 이제 유리로 채우게 되는 겁니다. 어, 네, 이렇게 되면 어떤 장점인지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중간층을 유리로 채우게 되면은 유기 소재보다 더 딱딱해서 세밀한 회로 생성이 가능하고, 열과 휘어짐이 강해서 대면적하에 유리함과 동시에 더 얇게 채용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잠깐 위에 봐주시면 제가 별표로 기울어진 글자로 반도체 기판이 하는 역할에 대해서 자꾸 적어놨는데, 아시는 것처럼 이제 전기적 연결을 하는 건 당연하고, 이 반도체 칩들이 여러 개가 이제 분산이 되어 있잖아요. 그거를 이제 하나로 합칠 수 있는, 저희가 아파트를 지을 때 약간 콘크리트 기둥 같은 역할을 이제 기판이 해준다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예. 이게 워낙에 저희가 고용량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아파트에 덕지덕지 붙어 있는 것들이 워낙에 많다 보니까 이게 콘크리트가 휘어지는 현상이 계속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리기판을 실질적으로 이제 채용을 하려고 하는 거고, 이게 AI 때문에 좀 더 가속화됐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또한 전기 신호 손실과 신호 전달 속도 측면에서도 강점이 있고 전력 소비도 우수해 꿈의 기판이라고 불리는 제품입니다. 특히 중간 기판이 인터포저 없이 MLCC 등 수동 소자를 유리에 내장시켜서 제한된 표면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착시키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채용할 경우 실질적으로 반도체 미세 공정을 두세 대 이상 앞당기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1페이지의 맨 아래쪽에 그 그림 5번 봐주시면은 그 유리 소재 기판과 유리 기판의 구조 비교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봐주시면은 위에 있는 게 이제 현재 사용되고 있는 기판 구조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맨 아래쪽에다가 이제 패키지 서브스트레이트라고 하는 패키지 기판을 깔게 되고, 그 위에 인터포저, 그리고 양 사이드에 MLCC 칩, 그리고 그 위에 반도체 칩을 이렇게 놓게 되는데, 이 유리 기판을 사용하게 되면은 이 글라스 패키징 기판 그 안에 이제 MLCC 자체를 탑재를 하게 되기 때문에 그 위에 공간도 많아지게 되고, 공간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위에 반도체 칩을 3개까지 깔 수 있는 이런 효과들이 생기게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우리 박성구 프로는 이 반도체에 대해서 공부를 최근에 꽤 집중적으로 많이 하셨어요. 그죠? 근데 아마 일반 투자가분들이 따라오시기가 약간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아까 그 그림 2번, 네. 네, 2번에 보면 이 초록색으로 된 걸 우리가 마더보드라고 하고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보통 뭐 컴퓨터 칩이나 뭐 이래 보면 초록색으로 네. 그거는 이제 플라스틱으로 네, 돼 맞습니다.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 반도체 칩하고 그 사이에 네. substrate이라고 네, 해가지고요. 맞습니다. 네. substrate PCB 뭐 요런 거를 심택도 하고 뭐 네, 여기저기서 많이 했었는데 자, 요 부분도 원래는 플라스틱 소재인데 네. 요 부분을 유리로 이 채우고. 유리로 네. 지금 바꾼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 그렇게 유리로 바꿨을 때 꼭 유리로 그러면 왜 바꾸는데라는 부분이 있어서 열과 휘어짐에 강하고 네, 맞습니다. 전력 소비도 우수하고 네. 아무래도 그러겠네요. 이 열이 많이 날 건데 네. 지금 AI 서버 이런 것도 보면 열 때문에 다 난리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랬을 때 이게 휘어지기도 하고 한데 유리니까 아무래도 확실하게 열에 강하겠대, 그죠? 결국에는 뭐 반도체 칩을 더 많이 실장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는데 결국은 휘어짐 때문입니다. 아, 근데 이게 계속해서 플라스틱에 열이 가해지게 되면은 이게 장기간 저희가 사용을 하고 24시간 컴퓨터들을 움직이기 때문에 이게 장기적으로 계속 휘어짐이 나타나게 되면은 반도체 칩이 뭐 탈장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게 이제 이제서부터 나타날 현상이다. 그래서 유리기판이 필요로 하다라는 게 이렇게 한 문장으로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항상 컴퓨터 켜놓고 다니는데 끄고 다녀야 되겠다. 네. 지금 우리 박주임이 얘기 듣고 보니까 그죠? 네. 항상 켜놓으면 이게 안에서 열이 계속 발생을 하니까 네, 맞습니다. 내구성이 좀 문제가 줄 수도 있겠네요. 네. 자, 요 정도로 이해를 하시고 자, 아직까지는 26년 한 뭐 27년 돼야 네. 된다고는 하는데 네. 최근에 요 유리기판 쪽에 조정을 확 받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요럴 때 공부를 해놔야 그죠? 네. 나중에 실적으로 본격적인 3파 상승이 시작될 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도 많습니다. 저도 결론적으로 뒤에서 말씀드리려고 했었는데 예. 저는 이 유리기판에 대해서 상당히 회의적인 시작을 좀 갖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왜냐면은 좀 뒤에서도 업체별로 상위 업체들이 결국엔 그거를 해줘야 이렇게 모든 벤더들한테 그 수혜들이 확대가 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결정적으로 엔비디아가 아예 언급이 없습니다. 아직 유리기판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네. 그리고 뭐 실제로 AMD나 이런 빅테크 업체들 자체가 이제 시작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 게 있어. 그리고 이제 연구 좀 해보고 있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전고체보다도 어떻게 보면 더 느릴 것 같다. 네. 전고체랑 비교하니까 확 와닿긴 하네요. 네. 그러면 여기 그림 4번에 TSMC의 코어스 요 패키징 방법이 나오는데 네. 여기는 아직까지 유리기판에 대한 부분은 아예 없겠네요. 없습니다. 네, 맞습니다. 아예 없군요. 네, 맞습니다. 위에서부터 내용 좀 다시 말씀드리면 네. 물론 단점도 있다고 합니다.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하는데 유리 특성상 외부의 강한 충격이나 누적 압력에 취약해서 제조 시 수율을 높이기가 어렵고 유리 기판도 기존 유기 소재 기판과 마찬가지로 이 ABF라고 합니다. 이 ABF와 저량층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한데 이러한 과정에서 가해지는 압력을 유리가 견디는 과정에서 수율이 크게 하락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라고 하고 수율이 낮으면 판가는 비쌀 수밖에 없고 이에 더해 유리의 특성상 유기 소재 기판 대비 내구성에도 약점을 보일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그 가운데 유리를 채우는 기술이 네. 좀 수율이 잡히기 되게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뭐 생각만 해도 그죠? 네. 여러 가지 뭐 반도체도 붙이고 뭐 이것저것 막 해야 되는데 네. MLCC도 하고 하다가 뭐 깨지면 어떡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또 되게 얇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뒤에도 그걸 말씀드렸는데 그 유리 기판에 저희가 기판을 딱 보면은 이게 뽕뽕뽕 구멍이 네. 다 나와 있잖아요. 구리로 이렇게 연결이 또 되어 있고 어, 그 기술을 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게. 그래서 그거를 드릴러 기술이라고 하는데 그걸 지금까지 어떤 상용하거나 납품한 업체들이 그래서 뭐 피롭틱스나 이오테크니스 이런 업체들이 주가가 급등을 했던 게 그런 기술력을 갖고 있다는 모멘텀을 갖고 최근에 급등을 했던 겁니다. 네. 그래서 왜 지금 유리기판에 주목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기존에는 오버 스펙으로 분류되었던 유리기판이 최근 들어 주목받게 된 원인은 AI 급격한 확산 때문이라고 합니다.
향후 AI의 데이터 처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는데 현재 추세라면 2030년부터 유기 소재 기판이 2.5D, 3D 패키징을 통한 트랜지스터 수 확장세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하나 더 있는데 성능이 뛰어나지만 가격이 비싼 실리콘 인터포저입니다. AI용 반도체 칩은 면적이 크고 미세회로를 커버할 수 있는 고집적 패키징 기판이 필요하며 현재 엔비디아의 주력 AI용 반도체는 TSV, 이게 이제 실리콘을 뚫는다 해서 이제 TSV인데 이 TSV 공정을 통한 코어스 방식으로 제조가 되고 있습니다. TSMC의 2.5D 패키징 기술인 코어스는 HBM과 SoC 등 여러 종류의 반도체 칩을 실리콘 인터포저에 올린 다음 이를 FCBGA에 붙이는 방식인데 TSMC는 애플의 모바일 AP와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등을 모두 코어스 기술을 적용해서 생산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코어스는 기존의 패키징 방식 대비 실장이 필요한 면적이 줄어들고 칩 간 연결을 빠르게 할 수 있어 특히 하이퍼포먼스 컴퓨터 업계에서 각광받고 있는 기술이며 이처럼 장점이 큰 제조 기술이지만 반도체 전공정에 준하는 공정을 요구하는 호공정이기 때문에 너무 비싸다는 단점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인터포저가 없이 유리기판을 사용하면 또 좋은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네. 인터포저라는 거의 역할 자체가 정기적으로 이 SoC 그리고 HBM 이런 것들이 이제 정기적으로 IO라고 하잖아요. 저희가 네. 인앤아웃해서 정기적으로 이제 연결해 주는 거를 갖고 있는데 이 HBM에서 나오는 모든 정보를 이 GPU에서 처리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인터포저가 중간에 한번 걸러주거든요. 이게 이제 다리 역할인데 필요한 HBM에서 필요한 정보들만 GPU가 갖다가 이제 처리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거를 이제 인터포저가 하게 되는데 예. 유료기판을 하면은 바로 기판에다가 실장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빠르게 다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장점도 있고 그래서 꿈의 기판으로 좀 불려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페이지 또 바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실리콘 인터포저 이후에 차세대 기판으로 주목받고 있는 아이템이 유리기판인데 시간이 지날수록 AI의 데이터 처리량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텐데 이를 감당하기 위해 반도체 집적도가 계속해서 올라가게 되면 실리콘 인터포저에 GPU를 올리는 비용은 더 커지고 수율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유리기판을 적용할 경우 실리콘 인터포저를 생략할 수 있어 패키징 비용을 낮출 수 있고 또 더 많은 트랜지스터를 집재시키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인텔에 따르면 유리기판을 적용할 경우 2030년까지 단일 패키지 내에 1조 개의 트랜지스터를 집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는데 아직 양산을 위해 넘어야 할 장벽들이 산적해 있지만 HPC 업체들은 이르면 26년부터 유리기판을 채용할 것으로 전망되며 AI 가속기와 서버 CPU 등 하이엔드 제품에 선제적으로 탑재된 후 점차 채용 제품군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린 건데 이 유리기판의 저의 패키징 적용은 이미 20년 가까이 연구가 진행되고 있는 기술이지만 그동안 오랜 기간 사용하지 못했는데 그 이후로는 기판은 위층과 아래층에 전기가 통해야 하기 때문에 표면을 드릴로 뚫고 구리를 때물에 위층의 회로선과 아래층의 회로선이 만날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는 이 드릴 기술이 고도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유리기판을 만드는 과정에서 구멍을 뚫을 때 유리 코어층이 깨지는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최근 들어서야 드릴 기술과 제조 기술이 발전해 상용화 레벨에 가까워지고 있으나 그럼에도 유리의 취약한 특성으로 인해 수요율은 굉장히 낮을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향들이 시도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유리기판을 제조하는 방식 중에서 이 뚫는 거를 이제 TGV, 아까는 실리콘 이제 트루 실리콘 비아라고 했는데 트루 글래스 비아입니다. 이제 TGV 방법을 사용해서 이렇게 뚫게 되는데 실리콘 인터포저의 TSV와 유사한 공정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선 유리기판 위에 반도체 회로를 그려넣기 위해 레이저 장비와 시각, 회로 패터닝, 방막 접착, 기판 절단 장비 등이 요구가 되고 앞서 언급했듯이 유리기판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먼저 활용되었기 때문에 반도체 장비 업체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 장비 업체들도 유리기판 사업에 진출하고 있는 것이 특징적이라고 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기술 얘기를 말씀드려서 지금 보고 계신 분들이 굉장히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이 기술력 저도 힘들어요. 네, 저는 이게 되게 중요하다고 사실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이번에 HBM 시장이 열리는 거는 이제 저희가 다 알게 됐고, 정말 여러 연구 자료에서 뭐, TAM이나 이제 시장이 어떻게 커질지 이런 점을 분석해주는 자료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번에 주도주는 한빛 반도체였잖아요. 예. 근데 이게 저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 게, 이 유류기판이나 HBM에 대한 구조를 알고, 그 기업들이 도대체 뭘 하냐, 이걸 알고, 그 기술, 그 새로 나온 것들에 대한 구조, 그리고 그 회사들이 어떤 걸 하고 있는지, 그 경쟁 진입 장벽, 요 세 개만 알면은 전 주도주를 찾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기술들을 파악하는 건 굉장히 어렵지만, 뭐 주도주를 찾기 위해서 필수 불가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네. 이 반도체 하나만 공부해가지고는 뭐 몰라요, 그죠? 전공정, 후공정, 이 연결고리를 다 알아야 되고, 네. 이 코스 이것도 뭐 얘기 되게 많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뭐 여기 그림에도 나오지만 chip on wafer on substrate. 그리고 또 on substrate. 네. 예. 그리고 이 그림에 보면 이 웨이퍼에 칩이 있고 그 중간에 인터포저 하는데 네. 말 그대로 영어로는 가운데 위치에 있다 이런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예, 그 중간 기판이 또 있는 거고 네. 거기에다가 HBM을 또 올리고 뭐 등등 해서 요게 패키징 기술이다, 그죠? 네, 맞습니다. 야, 요게 TSMC의 기술력인 거고. 네. 그 삼성은 이 코어스 기술 안 하고 있는 거죠? 그 아이큐브라고 하나요? 그 이름만 다릅니다. 코어스가 아니라 이제 아이큐브라고 그런 하는 비슷한 기술로 하고는 있네요. 이름만 다릅니다. 사실. 네. 이름만 다르고. 네. 근데 사실 네. 지금 잘 만들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야, 근데 뭐 우리가 이거 하나하나 뭐 다 알 필요는 없지만 유리기판 관련해서는 네. 방금 말씀하셨듯이 왜 그동안에는 안 됐는가? 네. 새로 나온 기술이 아니라 20년 전에 이미 나왔던 기술이네. 네, 맞습니다. 근데 드릴로 뚫어야 되고. 네. 그러고 보니까 그 미션 임파서블에서 그 톰 행크스가 그 두바이 그 큰 빌딩 뭐죠? 뭐 버전가 뭐 네, 거기서 레이저로 이렇게 네, 유리를 네, 이렇게 네. 동그랗게 네, 맞습니다. 뚫잖아요. 네, 네. 옛날에는 아마 그런 기술이 없었을 거니까 네. 옛날에는 맞다 다이아몬드 네, 네. 탄소강으로 이렇게 쭉 이렇게 뚫었는데 확실히 최근 영화에는 레이저로 네. 빨간색 레이저로. 빨간색 레이저로 뚫어요. 그러니까 기술력은 발전을 했는데 뚫는 기술 그죠? 네. 근데 하다가 유리 코어층이 또 뭐 깨질 수가 있으니까 네. 이런 부분을 쭉 보다 보니까 왜 당장 안 되는지 알 것 같기는 하네요. 네. 결국에는 그 HBM의 핵심은 한빛 반도체가 그거를 다 뚫고 나서 그 주위에 그 안에 이제 구리를 채우는 작업이 핵심이었잖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아직까지 지금까지 공부한 바로는 이 유리를 뚫는 기술이 핵심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한미반도체도 언급하셨는데 그 TSB 본딩 장비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 TSB도 똑같은 영어예요? 트루 아까 뭐 실리콘? 한미반도체는 TC 본딩. TCB인가? TC 본더. TC 본드인가? 네. 그거는 다른 거다, 그죠? 네, 유리를 중간에 하도 채울 수 뭐 있는. 용어가 막 이러고 저러고 하니까 네. 뭐 비슷해 보이고. 네. 자, 그런데 네. 지금 이렇게 어려운데 삼성 전기에서 이걸 하겠다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이 업체별로 유리기판을 어느 정도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단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시기가 굉장히 많이 남았다. 말씀드리고 많이 싶었던 것 남았다. 같아요. 네. 그러면 제가 갖고 온 게 삼성그룹, 인텔, AMD, 앱솔릭스인데 네. 이 업체들이 준비하는 과정 자체가 굉장히 초기 단계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삼성그룹 쪽부터 바로 말씀드리면 삼성그룹의 전자 계열사 등 유리기판 상용화를 앞당기기 위해 연합전선을 구축하고 공동 연구 개발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기가 유리기판의 연구 개발 및 양산을 담당하고 삼성전자는 반도체와 기판의 결합, 삼성 디스플레이는 유리공정 관련 역할을 맡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올해 중 세종 파일럿 라인 가동을 시작으로 25년 CF 생산, 26년에 본격 양산에 철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삼성 전기는 첫 번째로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첨단 자층 디스플레이용 유리기판 기술이 반도체용 유리기판 제조에도 적용 가능해 삼성전자의 후공정 기술과 더불어 삼성그룹의 시너지가 클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두 번째로 이에 더해 SK하이닉스와의 HBM 경쟁에서 밀린 삼성전자가 이를 만회하기 위해 유리기판 등 도전적이고 혁신적인 기술 공정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에 따른 결과로 삼성전기 유리기판의 빠른 채용 및 대규모 효소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삼성은 삼성 디스플레이가 보유한 유리기판 기술이 있군요. 네. 네,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디스플레이에서 원래 사용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삼성 디스플레이의 도움을 좀 받으면 쉽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인텔입니다. 인텔은 반도체의 후공정단에서 유리기판 채용을 공개적으로 그리고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업체인데, 이미 10년 전부터 유리기판 상용화를 준비해왔다고 밝혔으며, 미국 애리조나에 10억 달러를 투자해 유리기판 제조 설비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특히 23년 9월에는 유리기판을 적용한 반도체 시제품까지 공개해 유리기판을 2030년 이전에 양산하는 것을 목표로 잡고 있고, 서버 그리고 HPC 등 고성능 제품에 순차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으로 AMD는 주요 글로벌 반도체 기판 업체들과 유리기판의 성능평가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돼서 그냥 성능평가에 지금 그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한국에서 지금 삼성전기 그리고 앱솔릭스가 이제 탑2로 이제 대장주 역할을 좀 맡을 것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엑솔리스 같은 경우에는 SKC의 자회사이고 미국 반도체 업체인 AMAT에 투자를 받은 반도체 기판 업체입니다. 21년도에 유리기판 시제품을 완성했다고 밝힌 바 있으며, 올해 하반기부터 미국 조지아주 코밍턴에 위치한 공장에서 유리기판 양산을 시작할 계획이라고 하고, 초기 고객사는 협력 관계에 있는 AMD로 추정이 되고, 인텔과도 유리기판 생산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판단이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시장 계약기가 정확하게 언제 될지도 모르고, 엔비디아는 지금까지 단 한 차례 언급도 없었고, 제가 더 좀 회의적으로 보는 시각은 이 유리기판이 채용됨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어떤 저희가 일반 스마트폰이 나오기 전에 일반 핸드폰에서 스마트폰으로 갈 때 삼성전자나 애플 같은 업체들이 단가가 확 뛰어서 마진이 엄청나게 늘어난다거나 아니면 휴가 예상이 된다던가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지금은 그런 단계도 모르겠고 시기도 모르겠기 때문에 지금 당장 투자를 하는 거는 어떤 모멘텀 트레이딩 정도로 보면은 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통 투자할 때 길목 지키기라는 얘기도 하잖아요. 네. 길목에 딱 지키고 있다가 보통 동물의 왕국에 보면 암사자가 그 숲을 옆에 딱 길목 지키고 있다가 누우떼가 지나가면 딱 하는데, 근데 그 누우떼가 빨리 와야 되는데, 길목 지키고 있다가 누우떼 안 오면 굶어 죽어요. 네, 맞습니다. 그런 느낌입니다. 그래서 저는 3년 뒤부터 본격적으로 매출이 막 나오면서 이익이 나는 시점이, 그죠? 이익이 나는 시점이 3년 안에 도래하지 않으면 길목 지키기 절대 안 해요. 옛날에 길목 지키다가 도대체 이게 언제 오는지 하세월이었던 경우가 하도 많아가지고 참 중요한 거 많이 얘기해 주셨네요. 인텔도 2030년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기술적으로도 아직까지 넘어야 될 산도 많고, 그죠? 네, 맞습니다. 실제로 주가도 그렇게 움직입니다. 왜냐면은 한미반도체도 HBM 시장이 막 얘기가 나올 때쯤에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1분기부터 실적이 바로 찍히기 시작을 했는데, 그 1년 전서부터 주가는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어떤 선도 업체가 엔비디아라는 선도 업체가 확 치고 나가서 그 시장을 확 열게 해주는 그런 단계에서 들어가도 저희는 주가를 뭐 10배, 15배 이렇게 충분히 누릴 수가 있습니다. 주가 상승. 그래서 항상 스토리로 오르는 1파 상승은 안 먹어도 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2파 조정이 없고 나서 3파 때 그때 실제 주인공이 누가 되는지, 그죠? 네, 맞습니다. 1파 때 생각했던 주인공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실적을 앞두고 한 1년 전부터 좀 뭔가 가시화될 때 사는 게 좋다라는 아주 중요한 코멘트도 해주셨습니다. 자, 그 다음은 한국 내에서 유리판 수혜주도 잠깐 기가비스나 뭐 이어티크니스, 필옵틱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잠깐만 말씀드리면, 기가비스 같은 경우는 이미 기판 검사 장비로 전 세계 1등을 하고 있는데,
이 회사는 고객사의 유리기판 검사 장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올해 9월에 데모 장비를 출하, 내년에는 양성용 장비 공급이 시작될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고 합니다. 왜냐면 KB 쪽에서 기가비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잘해주고 있는 네. 하우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테스트를 성공했다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원래도 검사 장비예요? 원래 그 반도체 기판이 이제 이렇게 있으면은 뭐 고영이나 이런 업체들은 이제 외부만 검사를 하게 되고 네. 이게 반도체 기판이 층층층층 이렇게 싸게 되는데 이 내부로 엑스레이를 다 찍어서 볼 수 있는 업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전 세계 1등입니다. 그리고 기가비스는 현재는 특정 고객사 한 곳으로 유리기판 검사 장비를 준비하고 있지만 다른 고객사로의 확장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오테크니스는 레이저를 굉장히 잘 다루는 업체인데 유리기판에 홀을 뚫는 TGV용 장비인 UV 드릴러를 복수의 고객사와 테스트하고 있고 이오테크니스는 빠른 속도와 높은 정밀도를 기반으로 10마이크로미터 이하까지 홀을 뚫을 수 있는 UV 드릴러 기술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기판 시장 기화시 수혜가 될 전망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필옵틱스도 이제 유리기판을 엮여가지고 굉장히 상승을 많이 했습니다. 레이저 기판 설비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 필옵틱스는 OLED 제조 공정에서 활용되는 레이저 가공 기술 노하우를 유리기판 제조에 적용해 지난 21년부터 TGV 장비를 개발한 바 있고 TGV와 다이렉트 이미징 노광기 및 ABF 드릴러 등 복수의 국내 고객사에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해서 주가가 상당히 강했습니다. 야, 유리기판 관련해서 이번에 움직였던 종목이 네. 삼성전기부터 이 밑에 캠트로닉스까지. 네. 이렇게 있었군요. 네. 근데 유리기판에 대한 기술이나 이런 거 공부하고 보니까 약간 네, 약간 회의적인 좀 시장이 그렇네요. 됩니다. 네. 아니 뭐 양산도 안 되는데 테스트 장비를 만들어서 뭐예요 지금은. 네, 근데 맞습니다. 준비는 당연히 해야죠. 네. 준비는 해야 되는데 여기서 매출이 나올 거다라고는 내년 뭐까지는 네, 맞습니다. 전혀 기대를 하면 안 되는 거네요. 첫 매출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선매출. 언제 터지냐. 예. 네. 그래서 결국에는 저는 만약에 하려면은 그냥 전기를 하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 밑에 리포트 잠깐 준비해 왔는데 최근 동향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랑 엮어서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미래에셋에서 박준서 연구원님께서 삼성전기의 AI 전쟁 수혜에 기대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포워드 PR은 17.9배 그리고 PBR은 1.38배 정도의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24년도 1분기 매출액은 YOY로 21% 증가한 2.4조 원, 영업이익은 YOY로 29% 증가한 1,800억 원으로 컨센서스 대비해서 매출액은 2%, 영업이익은 8% 초과 달성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그 요인으로는 첫 번째 MLCC 용량 증가, S24의 판매 호조, 전방 섹터 업체들의 낮아진 재고로 가동률이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AI 스마트폰의 출시로 고성능 AP 탑재와 그 EV, 이제 순수 전기차를 뺀 나머지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인데 이 판매의 호조 가운데 동사의 AI 하이엔드 향 MLCC 용량과 ASP가 증가하게 되면서 올해 1분기에만 Q가 QOQ로 8% 증가, 그리고 P가 QOQ로 2%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어서 총 성장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컴포넌트 사업부 역시 가동률도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는데 1분기에 77% 그리고 2분기에는 81%, 3분기에 83%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이는 AI 스마트폰 향 MLCC 용량 증가와 섹터 업체들의 안정적인 재고, 정장용 수요가 견조하기 때문에 AI 스마트폰은 AP 성능이 중요하며 이는 MLCC 용량 증가로 이어진다라고 합니다. 실제로 AP 스냅드래곤 젠2 그리고 젠3 4로 넘어가면서 MLCC 용량은 각각 8%씩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이 메리츠증권의 양순수 연구원님께서는 AI로 인해 세트당 MLCC 용량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AI는 2에서 3배 그리고 PC는 최소 2배 스마트폰은 8% 이상 용량 증가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전장용 MLCC 수요도 올해 전기차 성장률 둔화 우려보단 견조할 것으로 전망하는데 이는 현재 VB 판매 둔화를 다른 전기를 사용하는 자동차들의 성장이 상쇄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고 레벨 2 이상의 PHEV 향 MLCC 용량은 VB 수준으로 파악되고 전장 MLCC 탑재 용량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크게 보니까 삼성전기가 주가가 올라가려면 네. 이 스마트폰 요쪽이 일단은 좀 잘 팔려야 되고, 네, 맞습니다. 예. 두 번째가 이 전장용은 이제 새로운 또 성장 산업이다 모멘텀입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네. 이 전장용에 대한 기대가 그동안에 되게 많았었는데 그죠? 네. 그래도 이 삼성전기의 실적 발표를 뜯어보면 네. 전장용은 계속 그래도 고성장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죠? 네, 워낙에 이제 전기차하고 하이브리드 쪽으로 MLCC가 많이 나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MLCC도 삼성전기가 1.5티어 정도 됩니다. 야, 네. 완전히 탑티어는 무라타인가요? 네. 근데 중요한 건 기판도 1.5 기판도 티어입니다. 딱 1.5티어고. 그래서, 네. 그 1티어로 좀 올라가면 좋을 네. 것 같은데. 네. 삼성이면 다, 뭐, 일본 업체도 다 제끼고 다 올라갔었잖아요. 삼성전자는. 네. 그래서 실제로 지난주에 삼성전기 전 세미나를 들었었는데,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께서 판단을 하고 계신 걸로는, 유리기판도 마찬가지로, 이비덴이나 이런 회사 때 먼저 맡기고 난 다음에 이비덴이 처리할 수 없는 물량을 삼성전기가 받게 되는 거지, 삼성전기가 아무리 준비를 한다고 해도 삼성전기한테 물량을 천재적으로 줄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니, 유리기판은 일본 업체도 똑같이 준비하고 있어요? 네, 이비덴은 원래 유리기판 시장에 대해서 준비를 안 하고 회의적인 네. 관점이었는데, 최근에 그걸 준비한다고 발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유리기판으로 넘어가면서 삼성전기가 오히려 탑티어가 될 수도 있다, 그죠? 네, 이제 그건 이제 가봐야지 아는 상황. 그러니까 가봐야 되는데 네, 좀 그렇게 됐으면 좋겠네요. 네, 그래서 자, 밑에 지금 삼성전기 주가 추이가 나오는데 네. 우리가 뭐 중요한 거는 결국은 주식 투자하는 입장이니까 그동안 삼성전기가 올라갈 때는 어떤 모멘텀으로 올라갔는지 네. 그걸 좀 알고 싶거든요. 첫 번째로는 이제 처음에 이제 스마트폰 성장기인데 이제 2009년도 정도에 이제 상승을 한번 크게 시작을 했고,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스마트폰 이런 것들이 이제 부진하게 되면서 17년도까지 쭉 하락을 했었습니다. 2010년부터 거의 2017년까지 하락을 했었고, 이제 2017년도에 무라타 이비디엔드 급 시장 철수로 MLCC 공급 부족이 발생하면서 한번 상승, 그리고 코로나 때 한번 상승, 이렇게 하고 현재 주가가 조금씩 바닥을 들고 올라오는 상황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때 2009년, 10년 요때 당시에 삼성전기가 제가 올라갈 때 저희 회사에 있어서도 삼성전기 매매를 좀 잘 하고 나왔었거든요. 네. 그때 LED 도광판 뭐 이런 게 또 네. 당시에 크게 핫 이슈였고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는 스마트폰 모멘텀도 있었었고요. 네. 그리고 2009년, 10년, 그리고 11년에서 12, 13 갈 때는 삼성전자의 스마트폰이 본격적으로 팔리면서 그때는 오히려 이제 카메라 모듈 네. 회사들도 많이 올랐었거든요. 그렇게 갔었는데 너무 도광판이나 이런 거에 주가가 확 오르다 보니까 실제로 그 이후에 후유증이 이렇게 크더라고요. 네. 꽤 오랫동안 거의 뭐 7년 동안 지지부진하게 주가가 떨어졌었는데 17년부터 18년 요때 올라간 거는 그러면 요거는 반도체 모멘텀인가요? 뭐 때문이었었죠? MLCC 모멘텀이라고 합니다. 아, MLCC 공급 부족이었었네요. 네. 이때는 전 주식을 아예 몰랐어가지고요. 네네. 무라타의 네. 미드엔드급 네. 시장 철수를 하면서 무라타는 하이엔드급으로만 네, 맞습니다. 올라가고 네. 그 미드엔드급을 우리가 네. 전기가 그 시장을 받았네요. 네. 그리고 하락을 했던 거는 또 공급 부족 현상은 해소가 되고 네. 스마트폰 수요가 부진하고 그러고 보니까 중국에서 핸드폰이 제일 많이 팔렸을 때가 요 17, 18년도였어요. 네. 그때 한 5억 대 팔렸다가 그 이후로 계속 줄어가지고 네. 작년에 한 2억 7천만 대로 이렇게 좀 빠졌었는데 자, 그런데 20년, 21년 요 코로나 때도 확 올라갔었네요.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는 사실 그 가수요가 좀 있었고, 주식에 대한 가수요? 이제 뭐 핸드폰이나 PC 그런 이런 거. 것들에 대한 가수요를 삼성전기가 이제 수혜를 얻게 되면서 이제 상승을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때 보조금 받아가지고 그죠? 네. 집에서 그런 거 뭐 노트북 사고 막 가전 하다 사고, 가전 예. 사고 하면서
여기는 5G 시대의 개화라고 하지만 오히려 그게 코로나 수익. 코로나 특수 네, 맞습니다. 그 영향이었다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지금 옆으로도 이렇게 많이 빠져가지고 지금 네. 쉬고 있는데 스마트폰 수요 부진하고 경기 침체라고 돼 있는데 이 AI 반도체, AI 서버, 뭐 온 디바이스, 네. 그다음에 전장, 요 차량용 이런 거 보면 다 MLCC 이거 다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유리기판을 제외하고 저는 본업이 잘 돼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 다음 페이지 보면서 제가 사실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결론적으로는 전 전기에 대해서도 조금은 회의적입니다. 아, 회의적이에요? 네, 네. 일단 그 회의론자네. 전방 산업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중국 세트업체들의 출하랑 그리고 빼기 마이너스 괴리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고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달에 제가 1월 달에는 중국에 지금 스마트폰 재고가 굉장히 많다라고 네. 말씀을 드렸었는데 2월 때 보시면 중국 스마트폰 출하 그리고 출하에서 이제 판매를 뺀 데이터가 마이너스 1188만 대 기록하면서 1월까지 우려됐던 전방 섹터 업체들의 높은 재고 부담이 해소됐기 때문이고 3월 PMI 제조업 지수가 50.8을 기록했고 4월부터 중국 AI 스마트폰 출시로 업황이 계속 개선이 지속될 것이라고 말이 나오고 있는데 글로벌 MLCC 수출액 데이터의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MLCC 수출액은 490억 원 엔으로 YOY로 32% 상승했고 필리핀 1월 MLCC 수출액은 8,563만 달러로 이 또한 YOY로는 소폭 감소했지만 MOM으로 47% 증가해서 기저효과와 더불어 회복세가 예상이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투자이익 매수익으로 목표주가 19만 원 유지하셨는데 이는 이제 업종 내 스펙 유지하셨습니다. 5년 평균보다 낮은 24년도 PE 20배 25년도 기준 16.5배의 거래가 되고 있는데 AI 성장과 전장 마진 개선에 대한 추가 기대감이 유효한 시점이고 기회유는 AI 서버 탑재량이 2에서 3배, AI 스마트폰용이 플러스 8%, AI PC 용량이 플러스 50%로 성장이 되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회의적인 거는 다른 업체들에 비해서 조금은 주가가 약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게 맨 아래쪽 봐주시면은 PC 그리고 스마트폰 서버 올해 YOY 증감률에 대해서 제가 뽑아왔습니다. 근데 예. 이게 사실 PC나 스마트폰이나 서버를 제외하고 PC나 스마트폰은 워낙에 그 YOY 성장률 자체가 많이 둔화된 산업이기 때문에 그렇죠. 산업이고 성숙 산업이라고 네. 그죠? 네, 성숙 산업이고 전기는 결국에는 레거시에 따라서 이익의 변동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전자에 비해서는 회의적이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래서 전기보다는 사실 전자가 조금 더 좋아 보이고 막상 레거시 쪽에 마지막에는 결국엔 확 돌고 끝나버리잖아요. 반도체 산업 자체가. 네. 그때 이제 전기를 들어가는 거는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박성구 주임의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저도 정리가 되네요. 삼성전자, 삼성전기 한 글자 차이예요. 네, 맞습니다. 네. 네, 자자로 끝나냐, 기자로 네, 끝나냐. 네. 그래서 뭐 비슷해 보이는데 삼성전기가 하는 방금 그 스마트폰 시장 자체는 네. 사실 방금 말씀드렸듯이 saturation 마켓이라고 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saturation 마켓에서 오늘 아침에 왕 차장이 그 발표해 줬었던 그 글로벌하게 핸드폰 출하량, 출하량도 보면 플러스 나긴 났지만 한 해, 두 해 뭐 코로나 때문이다 경기가 위축돼서 덜 팔리면 네. 그 다음에 좀 이연 수요가 나타나면서 좀 많이 팔리기도 한데 네. 결국은 한 5년, 10년 성장률로 보면 네, CAGR이 굉장히 낮습니다. CAGR이 굉장히 네. 낮네요, 보니까. 이렇게 낮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시클리컬 베팅을 잘 봐서 해야 되는. 네. 네, 성숙 산업에서 돈 벌려면 참 힘들어요. 네. 결국에는 이제 시클리컬이기 때문에 전자도 사실 시클리컬이잖아요. 네. 근데 시클리컬인데 이 위아래로 가는 것 자체가 각도가 그래도 조금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전자가 이렇게 뭐 상승 하락을 거쳐가면서 경제적으로는 주가가 상승하게 되는 건데 예. 제 눈으로 봤을 땐 전기는 그 각도가 전자보다는 더 완만해 보입니다. 예. 네. 그 반도체야 사실 PC로 시작을 했다가 PC 산업 자체는 성숙 산업이 됐지만 네. 새로운 또 모바일 시장이 네. 탄생을 했었고 모바일이 성숙 산업이 되니까
그 갑자기 서버, 네. 뭐 클라우드, 네. 그 플랫폼 기업들이 막 나오면서 그쪽이 또 새로운 성장 산업이 나오고 네. 이번에는 또 AI라는 또 성장 전방 산업이 그죠? 네, 맞습니다. 성장 산업이 나오면서 이렇게 성장하는 모습이고 그래서 혹시라도 MLCC나 요쪽이 AI 서버나 요게 성장 산업이 생겼으니까 저는 네. 핸드폰 PC 플러스 예. MLCC도 네, 맞습니다. 네, 그나마 좀 거기에 네. 성장률이 좀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하는데, 반도체랑 확실히 차이가 있네요. 반도체는 우리가 탑티어고, 그리고 디램만 하더라도 네, 세 회사밖에 맞습니다. 없고. 네. 근데 MLCC는 요쪽은 일본 업체만 있는 게 아니라 대만 업체도 있지 않나요? 네, 많습니다. 많아요. 네. 그렇네. 대만 업체하고 이렇게 플레이어가 많다 보니까 네. 앞단이 똑같이 전방 산업이 성장 산업이 탄생을 해도 플레이어가 딱 이래 과점화되어 있는 반도체랑은 차이가 있네. 네, 맞습니다. 기술적인 수준도 그렇고. 아유 고맙습니다. 이 확실하게 삼성전기에 대해서 이제 정리가 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어렵게 그 유리기판부터 좀 어렵게 왔지만 그 결론이 명확하게 딱 나니까 기분이 좋다 그죠?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KB증권에서 아까 자동차 관련된